여러분은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유냐 평등이냐?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헌법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졌을 때의 무게, 사라졌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점점 더 넓어지고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라면 지금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그리고 헌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는 여정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지 정치적 태도를 넘어서 자유를 지키는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4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표현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자유를 굳이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옆나라,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곧 정당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말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민주주의는 노예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렇기에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원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시장경제. 이 네 가지는 단지 이념적 선언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구조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제한을 거는 장치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에서는 이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요?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는 순간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보수는 과거를 지키는 철학이 아닙니다. 보수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헌법의 본질을 지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기초입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의 함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는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즉, 출발선이 아닌 도착선을 갖게 만들자는 겁니다. 형식적 평등, 즉 같은 출발선을 제공하자는 원칙은 보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평등, 즉 같은 도착선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를 갖게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멈춰야 하고 다수의 불편함을 주는 표현은 통제되어야 하죠. 바로 여기서 자유가 침해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합니다. 자유 없는 평등은 독재이고 평등 없는 자유는 정의롭지 않다. 하지만 자유는 평등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를 냉정히 봐야 합니다.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특정 집단을 우대하거나 다른 집단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법은 특정 표현이 불편하거나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경우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가 제재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경고했습니다. 평등에 대한 과도한 열망은 자유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말조차 보호하기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함을 핑계로 국민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진리는 논쟁을 통해 살아 숨쉬며 자유로운 표현만이 그 논쟁을 가능케 한다. 보수는 평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결과의 평등을 강요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국가 통제의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보수 유권자는 헌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전체의 기본 정신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각 개인은 선택과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조항이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오용되곤 합니다. 복지를 명분으로 한 무제한적 개입은 결국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경고했습니다. 자유와 안전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직접 삶을 살게 해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명령하는 문서이지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존 애덤스는 말했습니다.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 외의 어떤 국민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즉,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도덕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 유권자는 헌법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누구 덕분인가? 국가는 나를 위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보수 유권자는 헌법을 읽을 때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을 읽는 바른 자세이자 보수의 철학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개헌 논의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2018년 개헌 초안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단어화 바꾸는 문제일까요? 헌법은 단어 하나가 철학 전체를 결정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차별금지 조항의 법제화 등은 언뜻 보기에 모두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문서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손을 묶는 문서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 흐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판단을 정답으로 만드는 위험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말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뿐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관리되는 집단이 됩니다. 보수 유권자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유를 넓히는가? 아니면 국가 권한을 확대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수호자다운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유냐 평등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국가 개입을 더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보수는 낡은 것이 아닙니다. 보수는 헌법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면 국가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책임과 질서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켜져야 한다.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을 헌법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헌법이 말한 그 나라가 맞는가?
제임스 메디슨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면 정부는 통제받아야 한다. 그 통제 수단이 바로 헌법이며 그 헌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의 사명입니다. 국가는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일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보편복지 확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시장 개입, 표면적으로는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은 어디로 갔는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의 개입도 결국은 자유를 해친다. 누가 국민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단 말인가? 이 편에서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복지는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되는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작은 정부는 왜 중요한가? 작은 정부는 단순히 행정부의 크기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자율에 맡기자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왜 작은 정부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둘째, 권력은 집중될수록 오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개입처럼 정책 실패는 자주 반복됩니다. 결국 시장은 왜곡되고 실수요자만 더 고통받게 되죠.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에서 말합니다. 정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권한을 얻는 순간 그 권한은 반드시 남용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라는 명분 아래 통제를 시도합니다. 가격, 정보, 행동까지 통제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작은 정부는 방임도, 무책임도 아닙니다.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보수는 왜 작은 정부를 말하는가? 국가를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헌법이 지키려 했던 정신입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선한가? 복지는 선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복지는 없습니다. 정치권은 복지를 표로 이용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재정 부담은 감춰집니다. 복지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짊어지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주는 대신 세금이 큽니다. 선별복지는 필요한 이에게 집중해 자원 효율이 높습니다. 선별복지에 따른 낙인 효과는 제도 설계의 문제일 뿐 철학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선별성과 자기 책임 원칙을 강화 중입니다. 복지는 의존이 아닌 자립의 도구여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정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서 뺏어야 한다. 복지를 정치적 인기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재정과 자유를 동시에 위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복지는 자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 그 이친짝. 자유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이 있을 때만 지속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은 외면됩니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도덕, 질서, 자율, 책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는 집단주의로 흘러갑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도 함께 인정해야 하고 복지는 누군가의 노동과 세금이 만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합니다. 자유는 절대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질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보수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국가는 질서와 자유 보장만을 담당해야 하며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다. 오늘날 국가는 소비 방식, 생각, 가치관까지 설계하려 합니다. 정의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평을 이유로 과세를 강화하며 공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규제하려 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자유를 점점 축소시킵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안은 말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부가 하도록 허락한 유일한 구조물이다. 국가는 결과가 아닌 기회를, 승자 결정이 아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주의는 말합니다. 국가는 무대와 조명은 제공하지만 무대 위의 연기는 국민이 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이 국가 개입의 최종선을 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자유를 존중받는가? 통제를 따르는가? 보수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중심으로 국가를 설계하려는 철학입니다. 복지는 자립을 위한 도구여야 하며 국가 개입은 최소한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인가요? 아니면 정부에 의존하는 피후견인가요? 대한민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헌법 전문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시작된 거야. 그러나 헌법 본문 제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조항이 발효된 시점은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제정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적 출발점은 언제일까요?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립운동의 출발이지 국가의 법적 성립과 제도적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며 입법사법행정부가 구성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출연했습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1919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 중심엔 이승만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만든 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영은 1948년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대신 1919년 임시정부를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시작을 진보 진영의 역사로 재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였습니다. 국제적 승인도 실질적 통치력도 없었습니다. 건국이란 국민의 주권이 제도화되고 헌법과 정부가 수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1948년입니다. 건국의 연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역사 왜곡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해석이 헌법 위에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헌법 전문 단어 하나에도 숨겨진 전쟁. 헌법 전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국가의 철학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켜 왔는지를 보면 헌법 해석의 싸움이 곧 역사 인식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넣으려 했습니다. 일부 진영은 5.18 정신, 노동권 등의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이 정권의 이념으로 채워진다면 그 국가는 역사 위에 서지 못합니다. 그저 이념의 전장이 될 뿐입니다. 보수주의는 헌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형된 해석이나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와 체계를 유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헌법은 정치적 선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둥이며 법치의 기준입니다. 만약 헌법 전문이 시대마다 바뀌고 정권마다 새 문장을 추가한다면
그 국가는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교육 진실은 가려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1948년 건국을 배우지 못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해방 후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로 1948년을 희석시킵니다. 왜일까요? 1948년 건국을 인정하면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이 체제를 기득권의 역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표현을 흐리거나 주요 인물을 누락하고 사건의 순서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건국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대신 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차이는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임시정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1948년의 실제 건국과 헌법 체결을 흐리게 됩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시작을 흐리려 하는가? 그 의도는 순수한 교육인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가? 역사는 사실 위에 서야 하며 헌법은 그 역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정통성의 전제,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 정통성은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헌법은 항상 정치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체제를 정통으로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주권. 이 모든 것은 헌법 제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보는 1919년 체제를 강조합니다. 임시정부, 민중운동, 식민저항의 계승. 이것은 헌법 전문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과 헌법 본문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헌법 본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선언적 문장일 뿐입니다. 의미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질적 국가 운영의 기준은 헌법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헌법 전문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촛불, 항쟁, 저항 같은 단어를 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전문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본문을 무시하는 순간 헌법은 법이 아니라 선언문이 되어버립니다. 정통성은 사실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권력의 장난감이 됩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지금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건국의 의미를 흐리고 정통성을 재구성하고 헌법의 문구를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보수주의는 헌법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그 지킨다는 것은 단지 문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에 담긴 정신과 맥락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보다 사실과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말 건국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출발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역사 위에 세워진 그 정통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법 위에 있는가? 헌법 아래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법률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는 물음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 언론 개편, 입법 드라이브 등 굵직한 개혁을 밀어붙이며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의 방식과 방향은 과연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현 정부의 정치 운영 방식이 권력 분립,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 핵심 가치와 어떤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사법 위의 권력, 검찰 약화와 권력 분립의 붕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정권 친화적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며 헌법 제66조에서 89조는 권력 분립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체계 안에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이 기능이 무력화될 경우 권력은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이 훼손되는 순간 법치주의는 공포정치로 바뀝니다. 언론은 자유로운가? 표현의 자유 권력의 프레임.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영방송 사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 포털뉴스 알고리즘 개입 등 언론 환경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언론 정책은 결국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언론의 편향성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해법이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이라면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독립된 목소리여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정상적인가? 입법 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회의 다수당을 점한 여당은 각종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당의 토론과 수정을 배제한 채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며 국회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입법을 통한 토론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는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다수결에 제약을 둔 이유입니다.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권력의 개입과 시민의 위축, 탈북민 북송사건, 시위와 집회의 제한, 사회적 검열과 압박. 이 모든 사례는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헌법 제12조에서 21조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사상과 양심, 표현과 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자유는 국가안보나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법 집행은 결국 공포를 낳고 국민은 자기 검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국가는 자유를 제한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살아있는가? 침묵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헌법의 가치 위에 있는지, 헌법을 거슬러 가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철학이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입니다. 권력은 제한될 때 건강합니다. 표현은 허용될 때 민주주의는 살아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때 정의는 존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헌법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은 건국이었을까? 자유는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헌법은 지금 살아있는가? 이 질문들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 그리고 현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본적 가치의 충돌을 다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왜 자유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짚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복지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철학과 경기가 필요한지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건국의 의미와 헌법의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 왜곡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헌법 위에 이념이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헌법은 문자로 존재하지만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서 있습니다. 법보다 힘이 앞서고 진실보다 프레임이 앞서며 역사보다 정파가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 바로 헌법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전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닌 근거 있는 의문을 던지고 잊혀진 원칙을 다시 꺼내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자유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우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